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로 읽는 지식재산이라는 책을 쓴 곽병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와 그리고 셀카봉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자화상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신화나 신 아니면 왕과 귀족의 얼굴들을 그림에 담았었고요. 그렇지만 르네상스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을 자화상의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흐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렘브란트 같은 그런 화가들입니다.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화상을 젊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약 100여 점의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시에는 사진이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화상을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의 발명으로 인하여 사진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릴 때와는 달리 이후의 시대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자신의 얼굴을 남이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우리가 셀카봉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카봉이라는 물건에 대한 발명은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1983년 일본의 카메라 회사 중에 하나인 미놀타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우에다 히로시라는 개발자가 처음에 셀카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셀카봉을 만들게 된 계기는 히로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소년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자신의 얼굴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카메라를 들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자신의 얼굴을 찍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히로시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찍을 수 있도록 셀카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셀카봉을 개발한 이후에 1983년에 일본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요. 1984년도에 등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도 1984년도에 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85년도에 미국의 특허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를 봉에다가 연결을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허는 일본에서도 2003년에 만료되고 미국에서도 2004년에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라는 분은 결국은 발명을 최초로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수입을 얻거나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는 이것에 대해서 새벽 3시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시대를 앞서간, 너무 빨리 발명을 했다라고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셀카봉 특허를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어떤 장난감 회사의 직원이었던 웨인 프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셀카봉 특허를 자신의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게 되는데 그 명칭이 카메라를 지지하는 장치 및 그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요. 그게 2005년에 미국에 출원하게 되고 2006년도에 이 출원된 발명을 기초로 다시 부분 계속 출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개량된 발명을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결국은 이제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 계속 출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래 발명을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개량하거나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추가해서 더 완성된 발명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권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약간 비슷한 미국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인 프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셀카봉 특허는 전 세계에 출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의 그냥 직원이다 보니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출원을 하려고 했더니 10만 달러 이상의 돈이 든 것을 알고 결국 이제 다른 나라는 다 포기하고 결국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특허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결국은 셀카봉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이름이 퀵포드였습니다.
이 퀵포드 제품을 결국은 2006년에 판매를 시작해서 100만 개 이상의 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타임지에서도 웨인 프롬의 셀카봉 특허가 올해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셀카봉 제품의 시장은 8천만 달러 이상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의 매출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워낙에 짝퉁 제품들이 많이 출현하면서 웨인프롬의 제품이 중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셀카봉 특허로 인한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웨인프롬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웨인프롬이 중국에까지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면 그 출원된 날짜가 2015년이었기 때문에 특허의 존속기간이 2025년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어떤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히로시의 발명이 너무 빨리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익을 못 올린 반면 웨인 프롬의 경우에는 결국은 더 큰 시장,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들을 자신이 어떤 장악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할 때 시장의 상황과 기술의 발전 속도 그리고 수요자들의 인식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자신의 발명과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